예, 안녕하세요. 줌이 참, 그 권한이 기대면 안 되는데 하여간에 이해하겠습니다. 시작을 할게요. 네, 뉴스에 안 나오는 미얀마의 오늘이라는 주제인데요. 지금 미얀마 쿠데타가 2월 1일 발생을 하면서 지금 이미 거의 2달이 지난 상태인데, 사실 지금 한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약간 저는 좀 불만인 게, 그러니까 오늘은 몇 명이 어디서 죽었어요, 오늘은 몇 명이 어디서 죽었어요, 중계방송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외에 이제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공중파나 언론들이 가진 지면이나 이제 그 시간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워가지고, 뭐 제가 하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번에도 이제 미얀마의 과거로부터 올라가서 왜 이런 쿠데타가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긴 역사 이야기가 될 거고, 처음에 듣다 보면은 아니 이게 지금 이번 쿠데타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뭐 좀 참고 들으시다 보면은 아, 연관성이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얀마 쿠데타라는 사건만 보면은 이 사건은 2021년 2월 1일 발생한 단 하나의 사건일 수밖에 없지만, 미얀마 쿠데타를 단 하나의 사건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은 이게 되게 좀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단순한 구도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군부는 나쁜 놈, 그리고 그에 맞서는 시민들은 좋은 편 정도의 구도고, 물론 이 정의가 복합적으로 보라본다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닌데, 이 사건의 시원, 그러니까 과거의 미얀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건이 얼마나 많은 층위에서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과거로 흘러갈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미얀마의 지도예요. 자, 지금 보면 이제 미얀마의 지도를 보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타이와 라오스 국경을 대고 있고, 그 다음에 북동쪽으로는 쿤밍시가 보이는 걸로 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있겠네요. 그리고 동쪽에는 방글라데시가 있고, 좀 더 위로는 이제 인도 국경과 맞대고 있어요. 서쪽으로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가장 큰 주변 국가는 이제 중국과 인도 정도겠죠. 사실 이렇게 미얀마 지도를 보지 않고 조금 더 축소해서 보면은 좀 더 넓은 방면에서 미얀마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서쪽에 인도와 북쪽에 중국, 그리고 동쪽에 동남아의 최강국인 타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딱 봐도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대국가, 그러니까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 일진이거든요, 이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두 개의 대국가 동네 일진 사이에 낀 나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라 이름은 이제 미얀마 연방공화국인데, 영어로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라고 하고요. 이제 현지어 표기는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지금 맨 밑에 나오는 게 현지어 표기인데, 이 현지어 표기로는 이제 피차오츠 땅마단 미얀마 나이텍노우라고 발음을 합니다. 미얀마 연방공화국이라는 뜻이에요. 자, 나라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이제 이 나라는 연방제를 사용하는 공화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연방제에서 상당히 많은 의미가 드러나죠. 자, 우리는 이제 미얀마라고 하는데 현지 발음은 미얀마에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문화어에서는 미얀마 연방공화국이라고 표기를 해요. 면적은 67만 평방미터니까 지금의 그 남한을 통제하는 대한민국의 6.7배, 그리고 한반도 전체로 따지면 한 3배 정도 커요. 땅이 꽤 크죠? 근데 인구는 한 5,500만 명 정도니까, 즉 땅 넓이는 남한의 6.7배인데 인구는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 한국이 되게 인구율 좀 높은 나라긴 한데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 1인당 GDP가 US 1,400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35,000불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거의 북한하고 맞먹게 가난한 나라죠. 그러니까 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미얀마의 땅을 본 거고, 이제 대한민국이 딱 요만합니다. 1대1 크기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정말 작죠. 자, 민족 구성이랑 종교를 좀 들여다봐야 미얀마를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미얀마 다민족 국가예요. 기본적으로 소수민족이 140개에 달하고 인구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수민족도 7개나 돼요. 물론 가장 다수민족은 인구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버마족입니다. 그러니까 버마라는 국명으로도 많이 쓰는데, 이따가도 이야기가 있지만 버마는 미얀마에 사는 가장 다수 인종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샨족이 9%인데 이게 한 500만쯤 돼요. 그리고 카렌족이 7%인데 한 400만. 그 다음에 기타 종족이 있고, 중국계 화교가 160만. 그리고 이제 몬족 같은 경우가 100만 언더의 수많은 족들이 있고, 이제 가장 문제 있던 인도계로 분류된 로힝야족 같은 경우도 약 1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는 미얀마의 90%가 불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나라 불교와 달리
이제 소승, 그러니까 남방불교라고 하죠. 그리고 기타 종교로는 기독교가 4%고 이슬람교가 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압도적 우위의 불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미얀마의 정체성은 아주 간단하게 불교도인 버마족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한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되게 미얀마를 이해하는데 수많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미얀마는 행정구역을 보면은 이렇게 각 지역들이 각 주들이 각 소수민족이 사는 주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야 뭐 다민족 국가니까 이런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산주는 산족이 사는 데고, 까친주는 까친족이 사는 데고, 친주는 친족이 사는 데예요. 그리고 가장 노란색인 이 한 사가잉, 만달레이, 마게, 바고, 양곤, 에아와디라고 되어 있는 이 가장 거다란 노른자가 버마족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미얀마 영토에서 보면은 50% 정도 되는데 여기 인구의 70%가 이제 인 버마족이 사는 곳이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미얀마의 노른자 땅이에요. 그러니까 까치나 샨 혹은 이제 카렌 혹은 뭐 리카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밀림이나 산악지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의 버마족이 가장 노른자를 가지고 있는 메이저리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면 뭐 카렌 반군이 있다 뭐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이런 소수민족이 사는 소수 독립 지역, 그러니까 이제 연방제 지역인 거죠. 자, 미얀마 버마. 아까 이 나라에는 다양한 종족이 살고 있다고 했죠. 대략적인 영표만, 이건 뭐 되게 재미가 없으니까 갈게요. 미얀마는 주로 이제 버마족이 다수 종족이다 보니까 버마족이 큰 나라를 건설하긴 했는데 뭐 이런 버마족의 통일 왕족들이 가끔 망해요. 이를테면 몽골족이 쳐들어온다거나 망하면은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해서 각자의 독립왕국을 건설하다가 다시 버마족이 통합 왕조를 만들면은 그 소수민족들이 이제 버마족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버마족 통일왕조 시절에는 대부분의 소수민족들은 엄청난 차별을 받았어요. 일단 이거는 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살짝 볼까요? 영상이 나오는데 이게 느려서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바가당조가 이제 버마족이 만든 최초의 통일왕조였고요. 1287년까지 유지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소왕국 시대가 열려요. 왜냐하면 원나라에 의해서 이 왕국이 망하거든요. 그래서 군웅활보의 시대를 거치다가 이제 다운 왕조라는 두 번째 통일왕국이 생깁니다. 여기는 이제 포르투갈하고 싸워서 이겼을 정도로 꽤 상당히 강한 왕국이었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명에도 나왔던 게임. 예. 근데 세 번째 통일왕조가 콤바우 왕조인데 이 왕조는 한 130년 가량 지배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타이 왕국을 이제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아세울 정도로 강력한 왕국이었죠. 그리고 1886년부터 영국 식민지 시대가 시작됩니다. 1942년까지 영국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고요. 이제 이 시기에 우리가 아는 이제 수많은 뭐 민족 갈등 정책이 생겼고 일본이 약 3년간 점령을 해요. 42년부터 45년까지. 그리고 다시 영국이 3년간 점령을 한 다음에 버마연방민주공화국으로 독립을 합니다. 48년도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죠. 그리고 이 버마연방민주공화국 62년까지 유지가 되다가 1962년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지금까지 군사정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군사정권 1기, 2기, 지금의 쿠데타 정부가 군사정권 3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우리랑은 차원이 다를 정도의 긴 군사정권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게 그 뭐 개인적인 소회는 그 한국 분들은 이제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아서 이제 민주화와 산업화의 두 가지를 모두 쟁취한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의 민주주의 투쟁사가 아시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물론 뭐 지금 미얀마 상황을 1980년에 비교하는 거는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데 너무 80년에 이입을 해가지고 1대1로 등치라면은 사실 아시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달리 우리는 단지 성공했을 뿐이고 실패한 민주주의 투쟁사가 정말 많아요. 아시아에는 피범벅이거든요. 역사 자체가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수많은 나라들이. 근데 그거를 한국적 관점으로 해석을 1대1로 등치시키는 거는 저는 여기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약간 모독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뭐 이해하기는 쉽죠. 근데 한국 역사를 등치시키는 게 이건 여담이고요. 자, 진행할게요. 자, 여기 지금 목 잘린 불상이 보일 텐데 이 콩바운 왕조,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엠파이어 오브 미얀마 제국 시절에는 타이를 침략해서 그 혹시 태국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유타야라는 지역을 가보셨을지도 몰라요. 이 아유타야에 가면은 이렇게 목 잘린 불상이 있는데 이게 그 전에 타이 왕국의 수도가 아유타야였어요. 그리고 콩바운 왕조가 타이를 쳐들어가지고서 이 아유타야를 점령해버리고 불상의 목을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타이 왕조는 피난을 떠나서 임시 수도를 만드는 게 지금의 수도인 방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방콕으로 여행을 하는데 이제 방콕이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였던 거죠.
어찌됐건 좀 나름 중국하고도 싸워서 3번 정도 이길 정도로 콩방은 좀 강했는데 문제는 이제 왕조가 강해지면서 가장 센 당시에 강했던 그 서쪽에 있는 영국하고 전쟁을 해요. 그 영국과 전쟁에서 3번 깨지고 이제 콩방 왕조가 멸망하면서 미얀마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885년 콩방 왕조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영국 식민지를 전락하면서 1886년 1월 1일 날 미얀마가 영국 의회에 의해서 빅토리아 여왕의 생일 선물로 증정이 돼요. 뭐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합병 발표를 이제 그때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콩방 왕조 시기 미얀마는 이제 뭐 이제 그렇게 강력한 나라였고요. 네, 이제 그 정도로 강력했던 나라가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너무 센 상대였죠. 자, 참고로 이제 미얀마가 맞냐, 버마가 맞냐라는 것들은 좀 상당히 논쟁거리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미얀마가 맞다, 어떤 사람은 버마가 맞다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 나라의 현재 국호는 미얀마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버마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긴 했어요. 그건 사실인데, 이 군사정부 시절에는 또 군부에 저항하는 민주화 세력들이 버마라는 호칭으로 선호했고, 뭐 저도 이런 이유로 이제 제 인도책에 버마 사원을 소개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미얀마라고 안 하고 버마라고 굳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버마를 또 고수하는 게 올바르냐라고 봤을 때 여기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버마라는 말은 미얀마에서 가장 최대 종족인 버마족을 일컫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로힝야 사태를 봐서 알겠지만 미얀마에는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마라는 말 자체는 버마족 패권주의의 상징 같은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얀마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떤 게 옳으냐는 좀 개인적 판단에 맡기는 게 맞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참고로 미얀마 사람들은 두 가지 호칭을 모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버마는 구어로서 존재하고요. 미얀마라는 말은 문어로서 주로 존재하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수민족의 처지를 아는 입장에서는 미얀마라는 말을 지지하기는 또 군사정부가 믿는 말이니까 좀 찝찝하고, 그리고 버마라고 하기에는 또 소수민족의 수많은 이제 좀 슬픔들이 있기 때문에 버마라고 하기도 좀 찜찜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각자 판단해서. 하지만 이 강좌에서는 미얀마라는 공식 호칭을 사용할까 합니다. 앞으로는 미얀마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제 영국이 이제 들어와서 미얀마를 지배합니다. 근데 영국은 미얀마를 하나의 별도 식민지로 두지 않았고 브리티시 인디아, 그러니까 영국령 인도 제국의 한 주로 격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30년대까지 미얀마 혹은 버마라는 지명은 세계사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영국령 인도 제국의 일부가 되죠. 참고로 당시 영국 왕은 인도의 황제를 겸했고 그 범위는, 그러니까 인도 제국의 범위는 오늘날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까지 다 인도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역이었고 오랜 기간의 수도였던 양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랭군이라고도 하죠. 양고는 이제 인도 콜카타에 있는 영국 총독의 지배를 받는 아주 되게 낮은 처지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영국은 이제 미얀마를 어떻게 통치했을까요? 대부분 영국 식민지를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모두가 알고 있는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게 있죠. 분할하여 통치하라. 이거는 모든 제국주의자들이 이제 피식민지를 지배하는 방식이었는데, 말이 참고로 너무 빠른가요? 들어가세요? 아니면 좀 느리게 할까요? 인용은 되는데 다들 괜찮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되게 쿨하게,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하여간에 예. 그쵸, 요새 뭐 이렇게 젊은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도 2배속으로 들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생각해요, 저도. 자, 이 디바이드 앤 룰이 이제 영국의 통치의 특기였는데, 영국은 먼저 식민지가 된 인도를 어떻게 통치하냐면은 종교로 이간질을 해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식민지 시절 전에 왕국이 무굴 제국이었는데, 이 무굴 제국은 이슬람 신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배 세력이었거든요. 그러다 영국이 지배를 하니까 당연히 그 구기득권 세력을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이슬람 애들을 이제 차별하고 힌두들에게만 교육의 기회를 줘요. 근데 당시 이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는 당시 힌두 6, 이슬람 4 정도의 인구 구성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를 쪼개가지고서 사람들 이간질하기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미얀마를 지배하게 된 영국은 자, 그럼 또 인도에서 쓰던 수법을 쓰면 되겠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들여다보니까 미얀마는 종교를 쪼갤 수가 없어요. 불교가 90%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들을 이간질할까라고 생각하다 발견한 게 소수민족이에요. 자, 미얀마의 전 지배자, 그러니까 콩방 왕조는 이제 버마족의 왕국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말은 버마족이 사회 지배층이었다는 이야기예요. 150년간. 그러니까 딱히 뭐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었어도 내가 버마족이면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뭐 방구 정도는 크게 뛸 수 있는 처지였겠죠.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콩방 왕조 시대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모방한 사계급제를 시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마족 안에서 사제계급과 왕족이 존재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소수민족들은 엄청난 차별을 받았죠. 그 저 외의 대부분의 분들은 마이크를 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은 정책을 바꿉니다. 바로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미얀마에서 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소수민족이 사는 모든 지역에 자치권을 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콩방왕조 시절에는 이 소수민족은 모두가 탄압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멸절을 당할 위기에도 처해지고 반군들이 존재하던 거였는데, 그럼 영국이 인도주의적이라 그랬겠느냐? 그건 아니죠. 인구의 다수인 버마족이 어떤 구심점이 돼서 영국의 통치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육 등의 혜택을 버마족에게는 일부러 박탈을 해요. 그러면 소수민족은 영국에서 이렇게 육성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소수민족 입장에서는 영국은 구원자죠. 그리고 버마족에게 영국은 압제자였겠죠. 근데 이거를 좀 단순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뉴스를 팩토리에서 찍어내는 게 옳지 않다고 봐요. 뉴스는 취재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팩토리에서 뉴스를 찍어내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바라봐가지고서 영국 식민지 시절의 소수민족들이 영국의 이제 식민지에 부역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뭐 로힝야족 문제나 처단되는 게 친일파 청산의 문제다라고 접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소수민족 입장에서는 사실 영국 식민지 이전에 탄압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탄압의, 그러니까 결국 이제 누가 정권을 잡냐에 따라서 탄압의 대상이 바뀌고 차별한 대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통합으로 이제 지도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렇기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배제한 게 옳다라고 보는 건 그런 접근 방법은 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찌됐건 영국은 이제 미얀마 식민정부의 하급 관료나 경찰, 군 같은 사람들을 모두 미얀마에 사는 소수민족으로만 채워넣어요. 그리고 이들이 버마족이 다수인 버마 본토를 관리하게 만들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민족을 이간시켜가지고서 통치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한 수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참고로 영국은 1920년대까지 버마족의 영국군 입대도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물론 소수민족에게는 영국군 입대 권리가 보장이 돼 있었겠죠. 그러니까 소수민족 입장에서는 영국은 구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130년 동안 자기들이 차별을 받았는데 영국이 오면서 우리를 사람 취급해주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민족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하면은 이게 또 되게 좀 묘한 문제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 1930년에 미얀마에 있는 영국군의 민족 구성 및 통계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때 3,837명을 조사했을 때 버마족이 인구의 70%지만은 버마족은 472명밖에 없었고요. 카렌족이 인구의 7%예요. 근데 카렌족은 1,448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버마족을 차별하는 식으로 영국은 정책을 폈던 거죠. 자, 이게 지금 이제 미얀마, 인도 제국 버마의 깃발이고요. 알 필요 없는 거지만. 자, 1931년이 되면은 이제 인도인의 미얀마 이주가 허용이 돼요. 근데 이게 영국 입장에서야 이제 뭐 식민지 백성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었겠는데, 미얀마 입장에서 영국인의 이주는 조금 달라요, 의미가. 미얀마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쌀 생산국이고 농업 경제 중심의 농업 위주의 국가들을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조선 같은 경우도 이게 화폐 경제로서 발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식민지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자본주의 맹아론이 물론 민족 사업 쪽에서 있긴 하지만은 정말 그건 맹아론이었던 거지, 화폐 경제나 아니면 시장 경제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일본에 비해서 조선은. 근데 미얀마 같은 경우도 화폐 경제로서 이전이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쌀을 주로 생산하는 국가다 보니까 쌀로 물물 교환하면 되지 뭘 이렇게 화폐를 가지고 난리를 쳐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인도는 영국이 지배하기 전에 전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던 엄청난 부자 국가고, 기본적으로 무역으로 먹고 살던 이슬람교 신자들이 주로 이제 지배를 했었고, 1910년대 이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기 전까지 인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다이아몬드 채굴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융이나 화폐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미얀마 사람과 인도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근데 미얀마 안에서 이제 영국인들이 인도인의 미얀마 이주를 허용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인도인들이 이주하면서 모든 상권과 금융업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도 뭐 이제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뭐 도양 척추 주식회사나 이런 케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선진적인 금융 시스템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결국 그 현지 농민들에 대한 토지 수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이제 그들 기준에서 합법이겠지만은 당한 입장에서 당연히 수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권을 인도인이 잡는 결과가 벌어지고, 이 양곤 같은 수도 같은 경우는 당시 인구의 절반이 외국인이었는데 그 중에 또 절반이 인도인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 버마족 입장에서는 인도인들은 거의 지긋지긋한 고리대금업자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또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인도계와 이제 버마계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핀 영국, 그리고 거기서 상업을 장악한 인도인, 그리고 그 밑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다수 인구를 가진 그 전의 지배자 버마족. 이러면 딱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되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나쁜 정치인들이 이를 어떻게 악용할지도 보이는 거죠. 자, 영국 입장에서야 뭐 제국의 충성스러운 관료로 남길 바라면서 소수민족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고 그들을 관료로 키웠겠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좀 공부하면은 자기 민족의 처지에 눈을 뜨게 마련이죠. 우리도 그랬고. 그러니까 일단 인도부터 먼저 민족주의에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자치 독립운동이 인도에서 벌어지는데, 영국은 이때 이제 인도의 독립운동이 활성화되자 어떤 정책을 피냐면은 인도 제국의 수도를 콜카타에서 델리로 옮겨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인도의 수도가 뉴델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들 모두 인도인 기준에서는 밀림이자 좀 끔찍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미얀마로 추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 사람들에게 인도인은 두 가지 의미인데, 수탈자로서 이미지가 있고 민족주의를 처음 퍼뜨린 사람으로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독립운동가들이 추방당한 미얀마에서 뭘 했겠어요? 민족주의를 설파했겠죠. 그러면서 소수민족 하급 관료들이 민족주의에 눈을 뜨게 되고 버마족 사람들이 민족주의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 미얀마 사람들에게 민족주의 영향을 준 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인데, 잠깐 지도를 보죠. 이게 지금 우리 주변, 한반도 주변 지도인데,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한가운데 있고 일본과 중국이 있죠. 우리는 이제 지도를 대부분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지도를 보게 되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아시아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런 지도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인도까지 펼쳐지는, 한국은 동쪽 끄트머리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되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직접 지배해가지고서 우리를 괴롭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역은 뭐 한 중국, 중남부까지겠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지역들은 이제 좀 그들에게는 좀 다른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좀 보아서 지도를 봐서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를 가면은 여기는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미얀마부터 현재 방글라데시, 인도까지 영국 식민지였죠. 근데 인도네시아랑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당연히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나라를 쪼개고 있었고, 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아시아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때 식민지였는데 각자 처지가 조금씩 달랐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은 대부분 제일 미운 놈은 나 때린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 때린 영국 놈이 제일 나쁘지, 일본 사람들은 별로 안 나빠 보여요. 일단 아시아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먹혔던 그 이제 지금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대동아구 정권이 당시 지식인들한테 왜 먹혔냐면은, 우리같이 직접 수탈받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본은 러시아를 이긴 유일한 아시아 인종 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1930년대 살았던 우리가 미얀마 지식인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린 영국한테 수탈을 당하고 있는데 동쪽 끝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얘네들이 러시아애들하고 싸워서 이겼대. 그러면은 얘네 되게 뭐, 그러면서 얘네들이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다 영미, 귀축 영미로부터 너희들을 해방하고 아시아끼리 잘 살자, 이거는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 정보가 활성화된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제국주의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관점하고 아시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또 강조해야 돼, 그 당시에요, 지금이 아니라,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받았던 관점은 정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의 관점으로 그들을 갖다가 너네가 뭐 구역을 했네라고 말하는 건 좀 곤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그때는 놀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였던 이제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서구의 식민지였던 다른 아시아 나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른 인종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나 모멸감에 시달렸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서양 제국주의자들이 오기 전에 아시아에서 전통적인 깡패 국가는 중국이었죠. 그러니까 일단 일본한테 안 당해봤어요. 우리 지금 옆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동쪽 끝에 있는 섬나라가 중국을 패서 이기더니, 그러니까 동네 일진이죠. 중국이 아시아에서는 가장. 그 일진을 패더니 이제 서양에서 한 2진쯤 되는 러시아까지 패서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의 승리라는 게 우리한테 국사의 관점에서는 뭐 조선의 식민지를 가속화시킨 전쟁이지만은, 일본이나 그 전쟁을 바라보던 수많은 서구 식민지에 살던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시아인이 서양인을 이긴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의 정의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와, 아시아도 서양을 이길 수가 있네? 오, 신기한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또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겠지만은 자신들의 침략 야욕을 엄청나게 포장을 했죠. 이제 우리가 대동아구 연구를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걸 화내시면 안 되는 게 그 당시 미얀마 사람들한테 일본은 희망이었을지도 몰라요. 사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랑 다른 거죠, 완전히. 뭐 지금의 아시아야 뭐 이제 뭐 대동아용권 희대의 개소리가 됐지만은 이제 20, 30년대쯤 사는 미얀마 독립지사한테는 이게 아주 그럴듯한 소리가 되는 거죠.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아시아인이 연대에 가서 서양을 물리쳐 우악해 끝내주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이라는 게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다른 거죠, 이렇게. 자, 인도가 그랬듯 미얀마 사람들도 이제 1920, 30년대가 되면은 불교 청년회라는 걸 만들어서 YMCA가 아니라 YMBA겠죠? YMBA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영국에 저항을 하는 독립운동이 시작돼요. 그래서 미얀마는 본격적인 독립운동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뭐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하는 선전 프로파간다 페이퍼인데 뭐 이제 자료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냥. 자, 수치 여사의 아버지인 아웅산은 1951년생이에요. 15년생, 죄송합니다. 자, 좀, 뭐, 이렇게 없어 보이죠, 좀? 아웅산이 1932년에 맹군대학에 입학을 하던 즈음에 미얀마는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영국이 미얀마에게 지방의회 정도를 개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뭐, 식민지에서 어떤 식민지가 낫다라는 건 사실 무의미한데, 이제 일본에 비해서 영국은 정치적으로 좀 자치 정도는 인정해주는 식으로 좀 많이 흘러갔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의 독립운동 세력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이 지방의회에서 미얀마인이 참여하는 거를 참여해야 된다. 혹은 거부해야 된다. 이건 뭐 상상해도 똑같잖아요. 일본 식민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국회의원장이 열석 죽게 니네한테 이러면은 당연히 갈렸을 거예요. 왜냐면 참여를 해가지고서 정치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사람이 등장할 것이고 어차피 일본이 지배한 상황에서 그렇게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한국은 이제 전적으로 후자의 역사를 만들었는데 이제 미얀마나 인도 같은 경우는 이 전자도 독립운동 세력으로 분류가 돼요. 좀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실권 없는 행정기장단 몇 개 나눠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사람과 미얀마 독립운동 세력이 둘로 나눠서 싸움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어수선한 전국에서 이 아웅산이 이제 학생운동의 스타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를테면 이제 386의 리더 같은 역할이었겠죠, 그 당시에. 자, 그리고 이제 아웅산은 1936년에 동맹휴업을 주도하면서 완전히 이제 미얀마 독립운동 세력의 젊은 스타로 떠오르게 돼요. 자, 이듬해인 37년 중일전쟁이 발발을 해요. 계속 이제 아시아 역사는 엮어서 봐야 되는 게 시대가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는 다시 중국과 그러니까 이제 공화국이 된 중국과 일본이 타이틀 매치를 벌인다는 점에서 좀 되게 흥미있는 혹은 이제 누가 이길지를 궁금해했는데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겨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웅산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영국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누구와 힘을 합쳐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알다시피 일본은 중일전쟁 이후에 41년 진주만을 기습하고 이제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영국과 미국의 선전포고를 하고 12월에 진주만을 기습하고 그해 크리스마스에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을 점령해요. 그러니까 파죽지세였던 거죠. 그리고 일본은 동남아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일본이 지배했던 이제 권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은 일본은 정말 참 전쟁에 소질이 없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전선을 이렇게 길게 늘어놓으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일본이 이렇게 거대한 제해권을 중심으로 전쟁을 폈어요. 자, 1941년 12월 25일 날 홍콩을 점령하고요. 1월 2일 날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개전 초기 전황은 엄청나죠. 그리고 한 달 후인 2월 15일 날 말레이시아 반도 전역과 싱가포르가 함락돼요. 근데 당시 싱가포르 함락은 어떤 의미였냐면은 영국의 아시아 주둔군이 있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떨어져요. 그걸 개전하고 2달 만에 홍콩부터 싱가포르까지 포함한 말레이 반도 전역, 지금 본 이 지도만큼이 일본 땅이 되는 거예요. 자, 프랑스 식민지였던 인도차이나 삼국은 왜 그럼 일본이 점령하지 않았냐? 이때는 이제 이 시점에는 프랑스는 독일 땅이었죠. 그러니까 BC 정도가 있을 때니까 이미 히틀러한테 점령을 당하고서 이제 독일과 일본은 동맹국이기 때문에 길을 터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점령할 필요 없고 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인도차이나는 멀쩡한 거고 태국은 길을 빌려줘요. 정면가도를 해서 길을 빌려줘가지고 독립을 유지한 상태로 남죠. 그리고 이제 미얀마가 남은 거예요. 이때 미얀마 점령이 전인 거죠. 자, 아웅산은 생각해보니까 대세는 일본인 거예요. 화내지 마시고요. 일단 이제 이때 그랬다는 거예요, 아웅산이. 이거는 뭐 이제 그랬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1941년 1년 전에 아웅산은 베팅을 합니다. 반영투쟁을 위해 가지고 일본과 손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뭐 41년 일본과 자금과 군사 지원을 약속받고서 후일 30인 지사라고 불리는 젊은 독립운동가 30명을 데리고 당시 일본이 지배하던 현재 중국 땅인 하이난도에 가서 군사훈련을 받아요. 이렇게 미얀마 독립의 아버지 아웅산과 일본은 원팀이 됩니다. 당분간. 참고로 인도 독립운동사에서도 이제 인도도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힘을 합쳐가지고 영국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랬어요. 이쪽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영국군 주력은 이제 인도 방어를 위해서 서쪽을 후퇴한 상황이고 아웅산 일본군 연합군대는 미얀마를 이거는 해방인가요? 점령인가요? 헷갈리죠? 아웅산 입장에서는 해방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점령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칼로 물자르듯 딱 이제 칼로 자르듯 하면 되는데 늘 이렇죠.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좀 구분 안 가는 상황이 늘 등장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굳이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 판단을 빨리 하시면 이제 적과 악이 분명해지죠. 자, 아웅산의 꿈은 아무튼 미얀마 해방이었겠죠. 미얀마를 진격해가고 이때 이 미얀마를 영국군이 키운 소수민족 군대가 방어합니다. 이 비극이죠. 그리고 영국 식민지인 미얀마를 수호하려던 소수민족 군대는 패배하고 이제 아웅산이 일본군과 함께 미얀마를 해방이 점령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점령을 해요. 그리고 아웅산이 미얀마 전역을 장악하고 일본군과 함께 해방된 미얀마는 표현이 계속 이상한데 이상하긴 하지만 이제 미얀마에서 영국 식민지에 대한 잔재, 즉 우리 기준으로 이제 친일 청산 같은 게 벌어지면서 어마어마한 소수민족 학살이 벌어집니다. 이 와중에 바로 이제 브리티시 미얀마에서 하급 관료와 군인의 역할을 했던 미얀마의 소수민족들이죠. 이게 이제 버마족 입장에서는 식민 청산이니까요. 자, 그리고 일본이 뒤통수를 칩니다. 일본은 연합군대가 미얀마 접수한 즉시 아웅산에게 미얀마를 독립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미얀마를 접수하자마자 미얀마 독립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나중에 시켜주겠다라고 오리발을 샥 내밀죠. 그리고 당시 겨우 전 비염이에요. 코로나가 아니라 당시 겨우 27살밖에 안 됐던 아웅산을 버마 방위군 총사령관에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아웅산 젊었어요. 그러니까 27살 때 일본군 데리고 미얀마를 점령하고 거의 군부의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된 거니까요. 자, 승승장구하던 일본은 여세를 몰아서 인도까지 먹으려고 하는데 이 와중에 이제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일본군 작전 최악의 병크라고 하는 인팔 작전이라는 게 수행이 되고 여기서 일본군이 대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웅산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지지 않던 일본군이 결국 영국군 본진과 만나서 지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 새끼들이 나한테 지금 뒤통수 쳤네? 배신감에 몸서리 치다가 이제 일본군의 한계까지 절감하게 되자 아웅산은 재빨리 말을 갈아탑니다. 그래서 반파시스트 인민해방연맹이라는 걸 건설해가지고서 일본과 게릴라전을 벌이고 45년 5월, 그러니까 일본이 패배하기 3개월 전에 미얀마를 다시 재점령 혹은 해방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웅산은 일본군으로 미얀마를 한번 점령하고 반일본군 게릴라로서 친영국군으로서 미얀마를 한번 점령하게 되는 되게 희한한 역사를 가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6월 15일, 45년 6월 15일 아웅산 군대는 일본군에 대해서 대일 전쟁 승리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쟁이 끝나게 되죠. 곧 얼마 안 가서. 그리고 영국은 그 전에 집권했던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정권이 바뀌고 더 이상 제국으로서 영국이 존재하지 못함,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노동당은 수많은 식민지들을 독립시켜주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도, 미얀마,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국 식민지들이 비슷한 시기에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영국은 더 이상 제국을 유지할 힘도 없었고요. 그렇게 미얀마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거 2시간에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 자, 아웅산은 사회주의자였어요. 근데 당시는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독립운동 세력들 중에 사회주의 세력이 많았죠. 사실 한국도 임정을 제외한 독립운동 세력들은 사회주의 세력이었으니까. 당시 미얀마의 지식인들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동일시했어요. 왜냐하면은 쌀값 폭락이나 고리대업이나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당시 미얀마 민중들을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다 자본주의 유산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국주의인 영국의 비호화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같은 거다라고 보고 이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으로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던 거죠. 또 당시 사회주의 사령 조건이었던 국유화라는 게 미얀마 입장에서는
외국의 자본을 빼앗아서 미얀마인에게 주는 거다 보니까 약간 좀 국유화 이꼴 민족주의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 시기에 모든 사회주의는 뭐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되게 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띠게 되죠. 그래서 미얀마는 실제로 이 국유화 과정이 되게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친형 청산 같은 개념이었으니까요. 자, 아웅산은 이제 토지 국유화를 하고 두 번째로 정교 분리 원칙을 세워요. 그러니까 불교가 미얀마 독립운동사에 끼친 영향은 정말 대단하지만 이 불교가 너무 사회적 지배 이념인 건 사실이지만은 승려들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대적인 개념이었죠. 그래서 정교 분리를 주장해요. 당시 수많은 당시 불교계의 인사들은 미얀마가 불교국가가 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국교인 나라가 되기로 했던 거죠. 세 번째는 아웅산은 소수민족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도 이제 일본군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소수민족을 학살하는데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 또한 이제 반일 게릴라 생활을 하면서 소수민족의 도움을 받았고 결국은 이제 버마족과 소수민족이 같이 가는 게 이 거대한 나라가 굴러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느낀 거죠. 그래가지고 영국과 독립회담을 하면서도 소수민족 문제를 의제로 논하고 이제 백롱이라는 지역에서 소수민족과 협상을 해가지고서 그들의 자치를 보장해주는 식의 합의를 이루어요. 그래서 아웅산의 구상은 미얀마는 연방으로 굴러간다. 그리고 각 소수민족 그룹은 연방에 가입을 하되 연방 가입 10년 후에 마음에 안 들면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연방 탈퇴와 독립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되게 혁신적인 계획이었죠. 그래서 47년 12월 1월 27일 날 재헌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가 되고 여기서 이제 아웅산의 정당이 전체 의석 202석 중 196석을 먹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미얀마 민중한테는 독립운동 세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통성 있는 독립운동 세력이죠. 일단 아웅산이. 당시 아웅산은 겨우 3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저기 할아버지들의 나라가 아니라 자 32살, 32살에 건국 대통령이 등장할 것인가. 근데 당시 아웅산은 미얀마 사람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긴 했지만 적도 많았어요. 일단 이력이 문제였죠. 일본에 붙었다 영국에 붙었다 했다는 그 행동 자체가 이제 반대파들한테 공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전부터 미얀마 독립운동을 했던 할아버지들 입장에서는 저 새파란 놈이 우리의 모든 공과를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웅산이 노련했냐 그렇진 않았어요. 혈기방성한,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잘하고 도박을 잘하는 청년 장군이었던 거죠. 그리고 영국이 일단 파트너로서 아웅산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일본군에 붙었다는 이력 때문에 아웅산을 신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좀 거기다가 이제 그가 추진했던 정교분리 정책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했던 불교도들 혹은 이제 스님들한테 좀 큰 불만을 사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웅산을 지지하기 때문에 차마 말은 못하지만은 이 권력 내부의 기득권층 같은 경우는 아웅산에 대한 비토가 엄청 났었어요. 물론 겉으로 못 드러내는 거죠.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자, 1940년대 말은 암살의 시기죠. 우리나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암살을 당했지만 아웅산은 독립국가 수립 6개월 전인 47년 7월 19일 6명의 강요와 회의를 하다가 모두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암살범은 영국 식민지 청년정부 시절에 수상을 지냈던 우소라는 사람 알려지는데, 이런 일에는 이제 이런저런 역사적 이제 음모론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백범 김구의 암살을 가지고 지금도 이제 누가 배우냐가 이제 끝없는 떡밥이듯이 미얀마에서 이제 아웅산 암살의 배우가 누구냐라는 게 끝없는 역사 이제 단막극의 이제 주제가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어찌됐건 이제 아웅산은 죽고요. 그렇게 아웅산이 죽던 해에 아웅산 수치는 2살이었습니다. 자, 아웅산의 뒤는 이제 재연의장을 했던 우누라는 사람이 맞는데 이 사람이에요. 지금 머리 수건 쓴 사람. 그리고 48년 1월 4일 날 미얀마 연방공화국이 탄생을 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이 시기에 이제 독립국가로 탄생을 하게 되죠. 근데 건국 직후 이제 한국도 완전 개판이었지만은 미얀마도 상황이 되게 좋지 않았어요. 일단 봉합된 소수민족 문제가 아웅산이 죽어버리니까 그들과의 협상을 담보해줄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치주의 재건을 빨리 이행하라라고 하면서 일단 카렌족이 무장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독립하자마자 무장봉기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집권당인 반파시스트 인민자유연맹도 이 안에서 좌파그룹이 삐뚤어져 나가서 즉각적인 사회주의 실시를 주장하면서 무장봉기를 일으켜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에서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국共내전에서 국민당이 패배하죠.
미얀마의 북쪽 국경은 운남성인데 운남성이 당시 이제 국민당군의 패잔병들이 모였던 데인데 이 무장한 국민당 패잔병들이 모두 미얀마 국경으로 넘어와요. 근데 이거는 난민이 아니에요.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당시 미얀마의 건국 직후인 미얀마의 군사력으로서 이 국민당 당군들, 국민당 무장 패잔병들을 상대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미얀마는 건국 즉시 혼란에 빠져듭니다. 지금 두 군데서 무장 봉기가 일어났고 북쪽 국경에서는 지금 중국 패잔병이 몰려온 상황이 돼요. 자, 운우는 처음엔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일단 좌파연대를 만들어서 이제 극좌파들을 보듬고 이제 소수민족 회담에 참여하는 소수민족대 권리도 보장해주겠다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풀려 하는데 이게 원래 좀 인간사라는 게 타협하자는 사람이 되게 없어 보이고 투쟁하자는 사람이 되게 세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건 사람 상상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우리도 지금 뭐 일본과의 갈등이 3년째 지속되고 있지만은 타협하자고 말하면 바로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뭐 끝없이 투쟁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미얀마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버마족 중심의 미얀마 군부는 왜 영국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를 탄압했던 소수민족에게 손을 내밀어? 라는 거에 불만을 갖게 됐고, 그러니까 자치권을 주내만 하는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이 군부 세력에서는. 그러니까 버릇마다 나빠진다라고 봤던 거고, 불교는 불교대로 또 여전히 불만이 있죠. 그래서 운우는 이 위기의 순간에서 이 소수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를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답이 없었긴 해요. 그때 상황을 되짚어 보면은. 그러니까 버마족은 인구의 70%지만 불교도는 인구의 90%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더 거대한 합집합인 거죠. 그래서 운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란에 빠진 건 영국인들이 서구의 사상을 들여왔고 그로 인해서 불교의 정신이 훼손됐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욕망을 헛된 걸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우는 서구 이꼴 자본주의 이꼴 물질 문명을 하나로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불교로 극복할 수 있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특유의 복지나 평등주의 같은 게 불교에서 말하는 욕망이 절제된 삶이라고 봤고, 운우는 결국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해가지고서 미얀마가 거대한 불교 국가가 되길 바랬어요. 그리고 사회주의 실천이 일종의 수행이라고 본 거예요. 해탈을 하기 위한 불교의 수행. 그래서 전 인민이 불교를 해탈하기 위해서 사회주의로 가자라는 거의 뭐 희대의 되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을 전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욕망의 절제가 만나는 지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식 불교 사회주의가 해탈하기 위한 전제 조건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죠. 자, 정치적인 갈등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종교를 끌어들여가지고 좋게 된 꼴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당연히 미얀마는 또 당연히 더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1960년이 되자 운우는 아예 미얀마를 불교국가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제 헌법 개정을 시도해요. 그러니까 불교 국교화가 이제 일종의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운우가 당시 추진했던 불교 국교화법에 의하면은 비불교도는 아예 공직임명이 제한되는, 그러니까 차별법인 거죠. 비불교도에 대한. 그래서 운우는 이걸 밀어붙여서 61년도에 법안이 상정되고 버마족 출신 국회의원의 압도적인 찬성하에 이게 통과가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 국가로서 미얀마가 탄생하는 지점인데, 문제는 이렇게 무리하게 불교 국가 국교화를 추진하니까 미얀마에는 4%의 기독교인들과 4%의 무슬림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시 투쟁기구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투쟁기가 확대되면서 불교도인 비버마족 같은 경우도 결국 이거는 우리 비버마족을 탄압하기 위한 전제가 될 것이다. 우리 불교도긴 하지만 비버마족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일제 소수민족 문제가 터져버려요. 전국에서. 자, 운우는 이래서 1년 만에 다시 불교 국교화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나겠어요. 이미 기득권화 되어버린 불교는 화가 나겠죠. 그리고 소수민족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하던 군부도 이 조치에 분노하게 되겠죠. 자, 1962년 군 사령관이자 아웅산과 함께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하이난도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던 30인 지사라고 했던 그 독립운동, 젊은 독립운동 멤버 중에 하나였던 내윈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미얀마 1기 군사정권의 탄생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뭐 구운동권 일부 일각에서는 이제 미얀마 군사정부가 뭐 이제 독립운동 세력이기 때문에 또 여기 무한 까방권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뉴스빈 뭐 이쪽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 김일성도 인정해야지, 그렇게 따지면은. 자, 1기 군사정부. 내위는 아웅산의 동료였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30인 지사의 한 사람으로 아웅산과 함께 이제
하이난드에서 일본군으로부터 군사훈련을 받았고 아웅산이 일본을 버릴 때도 그의 곁에 있었던, 그러니까 군부에서도 신망이 있었고 미얀마 민중들에게도 그냥 독립운동가예요.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러다 보니까 쿠데타로 집권을 했는데 반발이 적었어요. 꽤. 그러니까 좀 그 당시 초기에는 용인하는 구조였던 거죠. 내위는 집권 초반에 말 많았던 불교 국교화도 폐지했고 불교 사회주의 정책도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웅산의 후계다운 움직임이죠, 이거는. 근데 문제는 그리고 이제 승려의 신분을 증명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일종의 도첩제죠. 그래서 불교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속주의 국가로서의 미얀마를 건설하는 방향은 맞았는데 문제는 소수민족 정책이었어요. 내위는 아웅산과 입장이 달라서 미얀마는 버마족의 나라가 돼야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한 소수민족 탄압 정책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민족의 자치권은 모두 폐지가 되고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길을 걷게 돼요. 그러니까 아웅산이 했던 소수민족과의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죠. 자, 내위는 당시 이제 수많은 아시아의 국가들이 선택했던 고립주의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미얀마는 어떠한 외국과도 교류하지 않고 자급자족 국가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AKA 노스 코리아죠. 되게 비슷한 정책을 펴요. 자급자족 국가로 만들겠다. 뭐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이제 한국의 이제 그 주사 계열의 구운동권들이 이제 미얀마 군사 정권을 옹호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독립봉사력이었다, 자급자족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 반일세다. 라는 이 세 가지 이유가 미얀마 군사 정권의 편을 들게 하는 이야기, 논리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뭐 또 막 자주 막 자급자족 나오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도 뜨거워지면 곤란한데, 예, 그렇죠. 옛날에 뜨거워지는 거야, 뭐. 예, 저도 뜨거웠으니까 옛날엔. 이 사람이 이제 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네윈은 불교 정책에 있어서 아웅산의 세속주의를 지지했으나 소수민족 정책에 있어서는 강경일본으로 나가며 아웅산 유산을 계승하지 않았어요. 자, 미얀마는 62년부터 무려 74년까지, 그러니까 약 12년 동안 행정부가 없는 혁명평의회 통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물론 이제 제네랄 박이 뭐 잘났다는 건 아닌데 제네랄 박은 양반인 거죠. 진짜 얘네들의 군사 통치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혁명평의회가 10년 동안 통치를 해요. 행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이때는 헌법 기능이 정지됐기 때문에 군부가 만드는 포구령으로 모든 통치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혁명 공약같이 이제 뭐 이제 긴급조치 같은 개념으로 통치가 되는 거죠. 이걸 12년을 겪어요. 그리고 내위는 이제 혁명평의회 의장으로서 모든 실권을 행사했고요. 자, 74년이 되자 쿠데타로부터 1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새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제네랄 박과 마찬가지로 내위는 전역해서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겸 수상 겸 국방부 장관 겸 당의장 자리에 올라요. 그리고 혁명평의의 모든 권한은 내윈이 만든 버마 사회주의 계획당에 이제 이양이 되죠. 자, 이쯤에서 이제 내윈이 한 말을, 내윈은 참고로 복수정당제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단일정당제를 봤죠. 내윈은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복수정당제를 두지 않는 이유는 과거처럼 당리 당략에 사로잡혀 국정의 분열과 혼란을 획책한 여지를 없애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 따위를 하기 때문에 야당이랑 싸우는 거 싫다 이거죠. 야당이랑 싸워야죠. 늘 여당과 야당은 싸우는 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죠. 내위는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국가 운영에 실패를 하게 돼요. 이제 그나마 개혁적이라고 평가받았던 불교 국교화 폐지를 비롯한 이제 불교 억제 정책은 이것 또한 후반부로 가면서 좀 후퇴가 되게 되고요. 이게 사담 후세인과 좀 비슷한데 사담 후세인이 바트당이라는 정당 출신이에요. 여기가 이제 아랍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데인데 여기도 어마어마한 세속주의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사담 후세인은 한 번도 이슬람에 기댄 적이 없어요. 2차 걸프전 때 자기가 위험에 처하자 이제 무슬림들이 기독교인과 싸워야 돼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내윈도 종교를 다시 불교를 앞에 세우게 되죠. 자, 내윈의 가장 큰 실정 중에 하나가 화폐 개혁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돈이 15원짜리 돈입니다. 15짜지라고 하는데 이 내윈은 수비학이라는 이제 뭐 여기는 좀 이런 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각 이제 숫자에 어떤 힘이 있다고 믿는 이제 그런 이제 신비학의 신봉자였어요. 그래서 내윈은 90이 내윈의 사주에 가장 맞는 숫자였대요. 그래서 90과 연관되는 모든 숫자로 화폐 개혁을 해요. 그래가지고 15, 그전에는 10, 20, 50, 100이었는데 이거를 85년도에 화폐 개혁을 하면서 15잣을 만들고 35잣을 만들고 75잣을 만들고 90잣을 만들어요. 이거 계산하기 되게 힘들겠죠. 막 이게 뭐 물건 산 다음에 계산하기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두가 수학 천재가 되지 않았을까 이때 미얀마 사람들은.
그리고 2년 후인 87년에 다시 화폐 개혁을 단행하는데 45자과 90잣을 제외한 모든 고액권을 폐지해요. 은행에서 바꿔줄 게 아니라 그 돈이 다음날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잣과 이제 75잣과 35잣과 15잣은 없어지는 거예요. 고액권은 45잣과 헷갈리다. 90잣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 75, 100잣이 폐기돼요. 그러니까 이제 현물이나 금 같은 걸 가졌던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뭐 이때만 해도 이제 미얀마에도 이 시기만 해도 이렇게 은행에 저금 안 하고 창고에 이렇게 뭐 마늘밭에 숨겨놓은 사람들 많았잖아요. 장롱에 숨겨놓고 이런 사람들 그냥 휴지가 된 거예요. 교환을 아예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경제가 붕괴됐죠 당연히. 그러니까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경제 위기를 계기로 8888 혁명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88년 3월 13일 날 랭군의 한 음악 찻집인 산다윈이라는 찻집에서 아주 사소한 사건이 발생해요. 술에 취한 고딩 하나가 랭군 기술대학 학생이랑 시비가 붙는데 문제인이 고딩의 아버지가 당시 버마의 유일한 정당이었던 버마 사회주의 계획당 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서 고딩과 시비가 붙더니 일반 대학생을 그 자리에서 패 죽입니다. 당연히 당국은 이제 해당 사건을 축소 발표했겠죠. 탁친 역하고 죽었다면 이렇게 했겠죠. 이때 붕괴한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3월 18일 날 랭군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진출하고 시위 진압군이 바로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날 8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좀 진짜 그지 같은 얘기인데 이때 사람 죽은 건 정말 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 상황을 알면은 요즘은 그나마 지금 우리가 미얀마 군인들이 하는 게 되게 무식해 보이는데 그나마 지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하루에 80명이 죽고 42명이 최루탄에 의한 질식이라고 공부가 발표합니다. 근데 아니었겠죠. 자, 내위는 즉각적으로 대학을 폐쇄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폐쇄하면 학생들이 고향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무척 화난 학생들이 고향 내가서 뭐 하겠어요? 다시 시골에서 시위를 조직하겠죠. 지금 양곤에서 지금 이렇게 학생이 맞아 죽었는데 우리가 시위했는데 80명이 죽었어? 야 이거 빡치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시위 조직했겠죠? 많이 해보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자, 저 시위는 걷잡없이 확대가 돼가지고서 6월 24일 주요 도시 만들레이와 바고의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한 달 후인 7월 22일엔 계엄령이 선포되고 시위가 전국화가 돼요. 자, 그럼 내위는 다시 칼부림 총부림을 했을까요? 계엄령이 선포되기 하루 뒤인 7월 23일 내위는 사임을 발표합니다. 의외죠. 막 이긴 것 같죠. 하지만 이날 고별연설에서 뭐라고 연설을 하냐면은 군인이 총을 가진 이유는 죽이기 위해서다 라고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시위대의 요구인 국민투표안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안을 거부한 거죠. 그 사흘 뒤에 후임 대통령을 임명하는데 3월 당시 유혈사태, 80명이 죽었던 유혈사태 책임자이자 군군의 초강경파, 랭군의 도살자라고 불리던 르윈을 지명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물러나면서 장세동을 지명한 거예요. 노태우가 아니라. 같은 격이죠. 자, 달을 바꿔서 8월 3일 계엄령이 수도인 랭군까지 확대가 돼요. 이건 8888 혁명 당시 이 영상을 가지고 만든 건데 네. 뭐 좀 웃긴 이야기인데 이 내윈이 신봉했던 이 수비학은 사실 미얀마에서 전국적으로 믿던 일종의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 시민들은 이 일에 이제 르윈의 지명, 그러니까 이제 랭군 도살자가 대통령에 지명된 상황에 반대하기 위해 가지고 봉기를 잡습니다. 바로 1988년 8월 8일 8시 8분.
이 파이란 숫자가 이 당시 되게 좀 길죠. 이제 상서로운 숫자였기 때문에 되게 8시 오전 8시 8분에 시위하기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저녁에 해야죠 시위는. 근데 이날 이제 모두가 봉기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과 시민은 거리로, 노동자들은 총파 앞 거리로, 그리고 스님들은 법회후의 거리로 각 지역별 투쟁이가 건설되고 팜플렛이 거리 곳곳에 나붙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그들 앞에서 군인들의 군화에 키스를 하죠. 그러니까 보호할 것은 너희들의 정권이 아니라 너희 앞에 있는 시민들이라고 부르짖으면서요. 내위는 군경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총은 위를 향해 쏘라고 있는 게 아니다. 그쵸. 사람한테 쏘라는 얘기죠. 자, 하지만 항쟁의 불길이 너무 커지자 이제 군경도 겁을 먹기 시작을 해요. 급기야 8월 19일 차기 대통령 지명자인 레군의 도살자인 레윈이 사임합니다. 다시 또 승리가 눈에 보이는 듯하죠. 그리고 민간인 출신이었던 마옹마옹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을 해요. 승리가 눈에 보이는 듯하죠. 8월 24일 전국기념이 해제되고요. 이틀 뒤인 8월 26일 날 항쟁 승리 집회가 열리는데 이때 아웅산 수치가 최초로 모습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는 이제 항쟁 기념 승리 집회에 유일하게 참석을 했을 뿐인데 아웅산의 딸이라는 후광 때문에 이 모든 항쟁과 혁명의 모든 과실을 다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 인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모든 혁명은 또 이렇게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 옆에 와서 스틸을 하기 마련인데, 예, 모두가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던 이때 아주 묘한 사건이 발생해요. 전국 교도소에서 일제히 폭동이 발생하고 죄수들이 탈옥합니다. 자, 이제 뉴스는 민주화가 아니라 치안으로 집중돼요. 이 범죄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로 나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성폭행하지 않을까. 자, 이 뉴스가 바뀌는 이 시점에 9월 18일 국방장관 소마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8888 혁명은 망하죠.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영화 비욘드 레군, 이 당시 8888 혁명 당시를 다뤘던 영화고,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아웅산 수치로 보이는 여성이 등장을 해요, 이 영화에서. 그래서 막 꽃을 두고 군인 앞에 쓰니까 막 이제 군인이 얘기하죠. 막 저 여자를 죽이면 순교자 만드는 거야 뭐 이러는데 그거 다 뻥이에요. 아웅산 수치는 집회 현장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승리 기념 집회에만 등장했을 뿐이에요. 자, 2기 군사정부가 들어섭니다. 한국은 정말 행복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자, 8888의 짧은 승리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군부는 혁명 공약을 발표합니다. 혁명 공약은 다 비슷하죠. 짧은 4개조로 이루어졌는데 법과 질서의 회복, 뭐 블라블라블라, 마지막 다당제 민주적인 총선을 언젠가 실시라는 약속을 해요. 자,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이 다시 격렬해집니다. 쿠데타 첫 주간 최소 1000명이 사망해요. 특히 미국 대사관 앞에 시위대가 이제 총을 잡고 쏘니까 미국 대사관 앞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은 당연히 이제 카메라를 찍었을 거 아니에요. 보란 듯이 총을 쏩니다. 그래서 이 학살 장면이 전 세계로 중계가 돼요. 미국 대사관 앞에서. 자, 9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3000명이 죽어요. 자, 예. 결국 민주화 세력들은 미얀마 밖으로의 탈출을 감행합니다. 약 3000명의 학생 운동가들이 서북부 인도 국경 탈출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전례가 없는 학생 운동권 중심의 무장단체인 버마 학생 민주전선이라는 조직이 탄생해요. 이게 전 세계 학생 운동사의 유일한 조직이에요. 무장투쟁을 했던 조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으로 와서는, 20세기 초반에 있었지만, 자, 국제사회는 이 대학살에 이제 항의한 의미로 다양한 경제 제재 조치를 미얀마에 내놓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1기 군사정부 시절부터 자립을 목표로 경제를 구축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미얀마 쌀농사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식량 걱정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천연가스 나오고. 그러니까 북한보다 버티기 훨씬 유리한 조건이에요. 북한은 쌀이 많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얀마의 1기 군사정부가 꿈꿨던 미얀마의 구상이 뭐였냐면은 평화롭고 한가롭지만 무진장 가난한 나라인데, 여기에 미얀마는 이미 이골이 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대외 무역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무역 제재라는 게 효과가 없어요. 무역을 많이 해야 무역 제재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제재를 미얀마에 취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약간 회의적이긴 해요. 물론 이제 이때보다 지금 미얀마는 훨씬 개방적인 사회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효과가 있긴 할 텐데, 아무튼 이제 쿠데타 세력은 국가법질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1년 후인 1990년 다당제에 의한 자유총선을 약속을 해요. 시간은 빨리 흐르죠. 누구도 이제 불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1990년 4월 선거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선거인은 바로 다음 달인 한 달 전에 선거 실시 발표하고 한 달 후에 선거를 해요. 그러니까 준비를 못하게 하려는 거죠, 야당 세력들이. 1990년 5월 27일 날 선거 실시하는데 이때 등록 정당이 한 달 만에 93개. 근데 물론 바보가 아니라면은 당시 이제 선거 구도는 양당 구도였죠. 군부가 후원하는 민족통일당과 아웅산 수치가 후원하는 민족민주전선의 2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지죠. 뚜껑이 딱 열렸는데 뭐 박빙 이런 것도 없고요. 485개 의석 중 392개가 민족민주전선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압승이죠, 아웅산 수치 정당에. 그리고 여당이 민족통일당이 10석을 얻어요. 자, 이때 아웅산 수치는 가택 연금 중이었어요. 자, 88년 승리에 대한 기억들이 사람들한테 아직 살아있고 2년 전의 일이니까 또 아웅산 수치에 대한 짱함 같은 것들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투표소로 보냈던 거죠. 예상 밖의 대패의 미얀마 군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결코 당황하지 않고 선거를 무효로 돌립니다. 그냥 귀찮은 여론조사를 한 거죠. 자, 이건 이제 그 학생운동사에 빛나는 이제 그 총을 든 학생운동가 버마 학생민주전선들이 전성기 때 사진이에요. 자, 아웅산 수치로 가네요. 자, 와, 이거를 돌아다니더라고요. 아웅산 수치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자, 아웅산 수치는 1945년생입니다. 아버지인 아웅산이 암살당했을 때 겨우 2살이었어요. 1960년에 어머니가 델리 주재 미얀마 대사로 부임하면서 학창시설을 인도에서 보내요. 그래가지고 63년 델리대 안에 있는 이제 레이디스 스리랑 콜리지에서 힌두계 대학에서 이제 학사를 받고, 그다음에 옥스퍼드 유스컬리지 석사, 그다음에 런던대 동양아프리카 연구학에서 박사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 근무를 하죠. 일기 군사정부 말기인 85년부터 86년 때는 일본 교토대 개건연구원으로 가서 아버지 아웅산에 대한 연구를 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뭐 아웅산이 좀 일본에 좀 친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일본 쪽에 자료가 많았겠죠. 86년에 일본 생활을 끝내고 런던에 돌아와 있다가 어머니가 아프다라는 말 듣고 88년 4월에 미얀마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 여사는 어렸을 때부터 그 미얀마 살았던 기간이 별로 없어요. 학창시절은 인도에서 보냈고 영국에서 또 이제 숙박을 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영국에서 살았던 거죠. 일본 생활 잠깐 하다가. 앞서 말했듯이 88년 3월에 군부에 1차 학살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뭐 자기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충분히 알았겠죠. 자, 그녀가 어머니를 간병하는 사이에 미얀마는 8888 혁명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발포가 일상이었던 시절이니까 당연히 그 상황을 다 알았겠죠. 그리고 88년 그 8월 8일 공기 때 이게 미얀마에서 이 아웅산 수치라는 거는 되게 그냥 상징적인 존재예요. 아웅산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문은 되게 많아요. 시위대 안에서도 막 오늘 아웅산 수치가 온대, 오늘 드디어 연설을 한대, 뭐 이런 소문들이 계속 있었어요. 희망적 존재였던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침몰하다가 8월 17일 날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는 입장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입장을 발표한 게 아니라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는 입장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것만으로도 되게 주목을 받아요. 아웅산의 딸이었다는. 자, 그리고 8월 26일 날 아까 말했던 승리 축하 집회에 등장하면서 8888 혁명의 주역처럼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웅산 수치 집권기였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때의 침묵이 사실 아니야, 뭐 열심히 이제 뒤에서 물밑에서 후원을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공식적인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았죠. 자, 영화 이제 아까 비욘드 레몬에서 봤던 이제 그런 장면은 이제 구라였다라고 말했고, 또 하나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아웅산의 부인이자 이제 수지의 어머니 킨지 여사의 이력인데, 이제 킨지 여사는 53년부터 60년까지 운우 정부 시절, 그러니까 불교 사회주의 국가를 했던 민간 정부 시절에 복지부 장관을 지내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의 축이었죠. 그리고 이제 뭐 이때야 뭐 민간 정부에 상관이 없는데 그 60년부터 67년까지 일기 군사 정부 시절에 인도 대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는 이제 인도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62년에 쿠데타가 나니까 임명자체는 운우 정부 시절에 해요. 그리고 뭐 군사 정부 입장에서도 아웅산의 부인을 굳이 국내로 끌어들여가지고서 약간 이제 저항의 구심점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발령을 안 한 걸 수도 있죠. 어찌됐건 그래서 67년까지 대사를 지내고 아웅산 수치도 인도 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주 인도 대사는 우리나라에서 한 주중대사 정도급이에요.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가 중국과 인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미국, 중국 사이 정도 되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위치였던, 핵심 외교관이었던 거죠.
자, 아무튼 이 짧은 시기의 공식 활동으로 이제 앙산 수치는 미얀마 사람들은 물론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게 돼요. 이건 이제 앙산 수치 젊은 시절 아들과 남편이 영국인이거든요. 이 부부 사진이에요. 88년 쿠데타 이후로 이제 미얀마의 민주 세력은 모두 지하로 숨어들었어요. 누군가는 국경에서, 누군가는 죽은 듯, 누군가는 감옥에서, 누군가는 정말 죽었겠죠. 약 30년간. 이게 진짜 시간이 끔찍하죠. 자, 미얀마의 국경지대, 즉 북부 그리고 동쪽의 타이 국경과 서쪽의 인도 국경은 소수민족 투쟁의 현장이었어요. 과거로부터. 대표적인 무장단체만 해도 몬족으로 이루어진 몬족 민족해방군, 카친 지역에 있는 카친 민족해방군, 카렌족으로 구성된 카렌 민족해방군 같은 사람들이 되게 강력한 무장 세력들이에요. 버마 학생민주전선, 아까 말했던 뭐 밀림으로 들어간 학생운동가들은 약 3,000명의 학생운동가로 구성된 무장단체인데, 이제 이 사람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미얀마 정부군은 조금 당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무장투쟁의 주체는 비버마계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민족 학생민주전선은 버마계 학생운동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과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 입장에서는 좀 묘한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 입장에서도 쟤네는 우리 버마족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미얀마 갈등의 3대 축은 주로 이래요. 군사정부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이 가장 중요한 축이고요. 그 다음에 주류 종교인 불교도와 비불교도 사이의 갈등이 있고, 세 번째는 버마족과 비버마족 사이의 갈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버마족은 미얀마의 주류 종족이에요. 인구의 70% 정도 차지하고 있죠. 군사정부와는 갈등을 빚지만은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서는 군부와 비슷한 입장이거나 이 사안에 대해서 동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의 그 민주화 운동을 벌이는 버마족 분들은 로힝야족 학살 때는 군부와 같은 입장을 가졌던,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섞였단 말이 이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듣기에 지금까지 들었던 구도와 되게 다른 이야기인데, 되게 미얀마 피곤해요, 진짜. 그러니까 조금 들어갔을 때는 이게 되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비버마족이 있습니다. 소수민족들이죠. 민간정부가 군부보다 훨씬 낫지만은 군사정부도 민간정부든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투쟁 대상이에요. 자기들을 억압하고 없애려고 하니까. 근데 영국 식민지 시절에는 그들을 영국으로부터 받은 특혜를 내서 일종의 주홍글씨 속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친일파처럼 낙인시켜있죠. 한국 사람들한테도. 불교도와 비불교도도 있어요. 카렌족은 기독교를 믿어요. 영국 애들이 이제 카렌족을 이제 좀 세력화하면서 이쪽에다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카렌족은 대부분이 또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 같은 경우는 이제 버마족도 아니고 불교도도 아닌,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누가 죽여도 아무도 동정은 안 해요. 버마족도 아니고 불교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갈등의 축들이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미얀마 상황 자체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의 쿠데타만 보면 당연히 이제 군부와 민주시민 간의 갈등인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미얀마는 좀 되게 복잡해요, 상황이. 자, 로힝야 얘기는 뭐 좀 이따 할 텐데, 여기서 이제 로힝야가, 같이 하죠, 그냥. 로힝야족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아마 이제 몇 년 전에 수많은 이제 인권 문제 혹은 난민 문제를 일으켰던 쪽인데, 이제 미얀마 군부, 그리고 버마족으로 이루어진 최근까지 민간정부,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까지 모두 가해자예요, 이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사실 2월 1일 날 미얀마 쿠데타가 났을 때는 되게 사람들이 반응이 뜨뜨미지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고 나서 이제 좀 되게 많이 한국 사람들이 좀 몰입을 해가지고 막 좀 이제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감정이입을 하고 민주화운동 역사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뭐 초기에는 저는 의외로 되게 사람들이 차분하다라고 봤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일 줄 일단 몰랐고, 그 입장에서는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좀 사실은 좀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지금은 아니긴 한데. 자, 이 로힝야족은 비버마계인데다가 또 인종적으로 인도계예요. 그러니까 다른 비버마계 인종은 아시안계이기 때문에 얼굴에서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는 얼굴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극소수의, 그러니까 로힝야와 다수의 비로힝야를 구분하게 만들고, 더해서 불교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가장 마이너리티의 마이너리티 집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영국 식민지 시절 이제 영국에 의해 가지고 이주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뭐 상업적으로 이제 좀 능통하다 보니까 상권을 지배하고 당연히 버마족들을 많이 탄압하긴 했지만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미 미얀마로 이주한 게 80년 가까이 됐어요. 이 80년 가까이 미얀마 살던 사람들에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적을 적용하지 않고 너희들은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그게 합리적인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십만 명이 지금 납치식 약간 집단 수용소에 갇혀서 살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누구한테 동정을 못 받는 존재가 됐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도 로힝야 인권 문제,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쓰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이 엄청난 인권 문제에 있어가지고서 언급은 하지만은 사실 9.11 이후로 무슬림들, 이슬람교 신자들이 전 세계로부터 동정을 받긴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또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단지 친일파 차단 논리로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미얀마는 또다시 시간이 흘러갑니다. 88년으로부터 무려 30년이나 흐른 2007년, 미얀마는 또다시 민주화 운동의 열기가 달아올라요. 여기서부터 이제 최근이라 자료가 좀 많은데, 바로 샤프란 혁명, 불교 스님들이 이 시위를 주도해서 승복 색깔을 따라서 샤프란 혁명이라고 부르죠. 원인은 이제 8888 혁명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데, 일단 급격한 물가 인상, 그중에서 기름값 인상이 발생하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면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사이 기름값이 9배가 올라요. 그리고 다시 한 방에 500%를 올리겠다고 정부가 공표를 해요. 근데 이때 국제유가 가격이 올랐냐? 그렇지 않아요. 이때 배럴당 50불 후반에서 60불 중반대로 국제유가는 되게 스테이블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물가 인상의 요인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군부의 수입원 같은 거였죠. 자, 2007년 9월 5일 이제 승려와 군인 간의 충돌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시위가 커지죠. 자, 이 시위에 대해서는 군사정부가 되게 찔끔하는데, 그 이유는 승려가 최초로 거리로 나온 시위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8888 때도 승려들이 개인적으로 나오긴 했지만은 승단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위에 결합하게 된 거고, 그 미얀마 군부 입장에서도 스님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90% 인구가 불교도고 미얀마 군인들도 불교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한테 함부로 총칼을 들이대기는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다 보니까 군부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적을 만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단 뭐 국민적인 지도급의 사상의 원조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 88년부터 이제 당시 시위 사진이고요. 자, 9월 22일 시위대가 아웅산 수치가 연루된 자택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수치가 현관까지 나와서 이들에게 얼굴을 내밀어요. 이때는 노벨 평화상 수상 이후인데 이제 그 수상식도 못 갔거든요. 아웅산 수치 같은 경우는. 근데 아웅산 수치가 딱 창가에서 얼굴을 내민 것만으로 거의 모든 뉴스를 도배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전 수치는 되게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이제 탄핵되신 누구를 연상하시는 거는 뭐 자유예요. 그게 연상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뭐 손을 한 번 흔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한다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 샤플 혁명 같은 경우는 8888 때에 비해서 사망자 숫자나 시위의 규모는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이제 2007년이다 보니까 SNS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들기 시작하는 시대다 보니까 자료가 일단 많죠. 그리고 이 시위 상황이 시각화로 전 세계 타전이 되면서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8888 때만 하더라도 사실 많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막연하게 알았지만 외신을 통제하는 나라다 보니까, 자, 통계로는 이번 그 샤프란 혁명 때 200명 정도가 죽었다고 이제 공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정부 공식 발표는 13명이에요. 이제 시위대 주장은 200명 정도고, 이때 시위를 촬영하는 일본인 기자인 나가이 겐지가 이제 군에 의해 사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위 때도 이제 그 기자들한테 총을 많이 들이대는 이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단 기자들한테 총을 많이 쏴요. 왜냐하면은 기자들이 사진을 퍼뜨리기 위해 외신을 나가면 자기 상황이 알려지기 때문에 기자 몇 명 죽이면 쫄아서 사실 기자들도 카메라 못 들이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제 일본 기자가 하나 죽었죠. 되게 좀 일본에서는 되게 큰 사건이었고, 뉴스 좀 많이 보시면 우리도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정말 가다가 죽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샤프란 혁명으로 군부는 다시 헌법 개정을 약속하고 이제 사실상 이제 좀 약간의 좀 민주화의 길을 걷게 되는데, 민주화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게 헌법이 좀 이상해요. 자, 입법부는 440석의 상원과 224석의 하원으로 구성되는데, 군부는 여기서 전체 정원의 25%를 강제로 가져가요. 이 25%가 무슨 의미냐면은 미얀마 헌법 개정을 하려면 75%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이 반대하면 헌법 개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군부에게 25% 준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59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자격에서 뭐 다 넘어가도 되고, 맨 마지막에 자기 자신 양친 부모 중 한 명, 배우자, 적법한 자녀들과 그들의 배우자가 외국 국적자면 대통령을 할 수 없어요. 이건 이제 아웅산 수치
남편이 영국인이고 아들도 영국 국적자예요. 그러니까 양상추 디스법이죠. 근데 이건 한국에서도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말 나오긴 할 거예요. 아마. 대선 과정에서 분명히 말이 나오긴 하겠지만 여기는 아예 이제 출마를 금지시키는 건 차원이 다르죠. 약간. 자, 군부의 권한인데요. 군 총사령관은 부통령급이에요. 그리고 군 최고 지휘관인데 군 통수권은 미얀마 대통령이 아니라 군 최고 사령관이 보유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군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 권한이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군 총사령관은 대통령이 국방안보위원회의 제안과 승인을 얻어서 임명하게 되어 있고요. 군부는 정부와 관계없는 군 행정 사법에 대한 상황을 독자적으로 결정해요. 그리고 군 총사령관이 국방장관과 안보내무장관, 국경장관 3개 장관의 후보자를 지명하고 대통령을 임명해야 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방장관과 안보내무장관과 국경장관은 모두 군경을 통제하는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군경을 통제하는 장관은 군부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약간 우리 식으로 따지면 총리 같은 개념인 거죠. 사실 이제 이 상황에서. 그리고 군 총사령관이 임명할 수 있는 이 3개 장관은 반드시 군인이어야 돼요. 꼼꼼하죠, 되게.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법치와 법에 의해 강제되는 통치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많이 그러니까 다른데 오해하시는 분도 좀 있죠. 자, 국가 비상 사태라는 조항이 있어요. 헌법에는 뭐 연방에 대한 분열이나 국민 통합을 와해하거나 주권 상실을 초래할 위험 시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국방안보위원회를 협의 후 전국에 1년간 비상 사태를 선언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비상 사태를 선포하면은 대통령은 입법, 행정, 사법 정권을 군 총사령관에 이양을 해야 되고 연방의회는 해산을 해요. 헌법에서 쿠데타를 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월 1일 쿠데타가요, 미얀마 헌법상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면 얘네가 들어온 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1년간 비상사태 선언을 했잖아요. 지금 1년 있다, 1년 비상사태 선언한 게 지금 뉴스에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자, 국방안보위원회,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대통령과 협의 후에 쿠데타를 승인하는 조직이잖아요. 대통령과 부통령 둘, 국민의회 의장과 민족의회 의장, 군총사령관, 부총사령관, 국방장관, 외교장관, 내무장관, 국정장관인데 이 중에 강제로 군인인 사람들이 총사령관, 부총사령관, 국방장관, 외교장관, 내무장관, 국정장관이에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예, 이미 이걸로 과반수가 돼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승인을 하면 대통령을 임명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쿠데타가 합법인 조항인 거예요. 이게 쿠데타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미얀마는. 그러니까 법상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 완전히 약간 흠종무죠. 그러니까 이렇게 튼튼하게 세팅을 하고서 미얀마는 형식적 민주화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2010년 두 번째 총선거가 실시되는데 이때 아웅산 수치의 민족민주동맹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선거에 보이콧을 하게 돼요. 자, 조금만 더 가죠. 자,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미얀마 연방의회 의원의 20%가 서명한 개헌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국가기본 원칙과 국가구조, 입법, 행정, 사법 구성, 국가비상 사태에 대한 조항은 의원 전원의 75%예요. 를 받아야 하고 그 외정 과반수인데 국민투표 회부에 과반 찬성을 받아야 된다. 근데 75% 중에서 25%는 군부가 임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25%는 군부 강제고 10석 정도는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여당이. 그러면은 헌법 개정은 죽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도 못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헌법이랑 비슷하죠 지금 완전히. 세팅 딱 해놓고 시작한 거니까. 자, 이렇게 민정이양이 됩니다. 이 헌법 하에서.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이제 군부 지도자 탄쉐가 이제 2011년에 군부 통치 해제를 선언하고 민간에게 모든 권력을 넘긴다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헌법을 이렇게 잘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뭐 무서울 게 없는 거죠. 해도 되는 거죠. 자, 탄쉐는 이 헌법을 만들고 2011년 2월 4일 모든 공직에서 사임하고 뒤이어서 군 출신이긴 하지만 전역한 이제 뗀 시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임명이 돼요. 자, 2011년 미얀마가 형식적 민주화를 취하게 됐을 때 세계 상황을 잠깐 보면은 중국의 부상이 일단 그 당시 가장 큰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죠. 미중 경제 갈등으로 이어지는. 지도를 좀 더 볼까요?
자, 미국은 기본적으로 9.11 이후에 뭐 이제 걸프전이나 중동에서의 권한이나 마찬가지지만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석유 라인 혹은 이제 천연가스 라인 등 에너지 자원을 포위하는 식으로 압박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중국은 여기에 맞서서 에너지 자립을 해서 1대1로 정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중국이 다시 그러니까 미국의 약한 고리를 포위하는 전략으로 이제 장군봉군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약간 아주 간단하게 현 상황이죠. 미중 갈등에. 미국은 2011년에 아시아 복귀라고 해가지고서 피보팅 백투 아시아라는 정책을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 정책의 가장 핵심이 미얀마에 대한 군사제재 해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안보를 중심으로 이제 더 이상 유럽 중심이 아닌 아시아 중심의 정책을 피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2011년 이후부터. 그리고 지금 이게 대중국 포위 정책인 쿼드 정책까지 가는 거죠.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는 이제 우리나라 물론 이제 빠져서 이게 좀 맞네 그러네 논쟁이 많긴 하지만은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이 중국을 포위하는,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나토 같은 개념으로 지금 쿼드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기본적인 미국의 정책은 중국을 포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이 미국의 포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이 일본을 압박하는 것과 되게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이즈는 중국이 좀 크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은 미얀마 인권과 아시아 민주주의 수호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미얀마를 개방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이때 되게 절묘하게 미얀마가 형식적 민주화기를 걷고 바로 오바마가 날아가가지고서 미얀마에 대한 모든 경제 제재를 해제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건 뭐 세팅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오바마가 답방하기 직전 2012년에 아웅산 수치는 테인세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가서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오바마에게 직접 요청하는 상태가 됩니다. 즉 이제 민정이형 이후의 수치는 군부의 경쟁자라기보다는 군부의 협력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고 보는 해외 시각이 더 많아요. 이에 앞서서 2012년 1월에 보궐선거에서 수치는 이제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이거는 뭐 이제 지도, 중국의 이제 1대1로 정책. 그러니까 미얀마는 이제 지금 뭐 잠깐 앞서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미얀마 쿠데타를 후원하고 있다는 의혹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석유가 넘어온 상태에서 중국으로 가는 최단기간에서 지금 남중국해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그 와중에 가장 최단기간에 중국으로 소유한 송유관을 건설하기 위해서 가장 짧은 구간이 미얀마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 그런 이유도 있는 거죠. 자, 2015년에 총선거가 발생해요. 세 번째 총선거입니다. 미얀마에서는 현행 헌법으로 두 번째 총선거죠. 미얀마 역사상 최초로 유엔이 들어가서 선거감시 임무를 수행하고요. 수치의 민족민주전선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255석과 135석을 가져가요. 그리고 현 대통령인 군부의 테인세인 대통령은 30석과 11석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군부의 참패죠. 1990년과 달리 군부도 선거를 인정합니다. 자, 이렇게 선거가 결과가 나와요. 자, 작년 4월 총선을 이긴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자, 수치는 현행 헌법 때문에 대통령의 출마는 불가능했지만은 공식 직책이 미얀마 국가자문위원, 외무부 장관, 그리고 국가자문위원 겸 외무부 장관에 임명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집권당인 NLD의 모든 것을 좌우한 위치가 되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2015년 총선을 앞두고 아웅산 수치는 BBC와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죠. 장미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도 여전히 향기로울 것이다. 내가 집권당의 지도자로서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것. 그리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차기 대통령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 그리고 이튿날 타임스 오브 인디아라는 인터뷰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든 아니든 나라를 이끌 것이다. 왜 안 내겠느냐. 좀 싸하긴 하죠. 의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쿠데타 직전까지, 이번 2021년 2월 1일 직전까지는 이제 아웅산 수치 집권기라고 보는 게 타당해요. 그러니까 BBC는 당시 어떤 기사가 됐냐면은 현재 대통령은 아웅산 수치의 보좌관에 불과하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을 정도였으니까요. 자, 아웅산 수치 집권기입니다. 뭐 가장 잘한 일로 꼽히는 것은 소수민족 정책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2세기 빵롱회담이라고 불리는 소수민족과의 공존이라는 회담을 만들었고, 이때 이게 좀 되게 대규모 정치 이벤트화가 되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미얀마까지 날아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주요 소수민족 대표와 회담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미얀마 군부와의 휴전을 이끌었고 이제 수많은 이제 무장 세력들이 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던 게 이제 수치 정부 기간에 좀 이점과 잘했던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터넷 같은 대외 문호가 많이 개방이 돼요. 그러니까 2015년 혹은 14년만 하더라도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얀마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인구는 1%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심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통화하려면 심카드 사야 되잖아요. 심카드가 3,000불이었어요. 근데 이게 개방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통계 따라 다른데 작년 기준으로 57%의 미얀마 사람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번 시위가 이제 쿠데타 강구됐다 시위를 이끈 데 있어가지고 인터넷 시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디플로마트에서 낸 기사를 읽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지금 시위를 막겠다고 미얀마 군부가 되게 이제 SNS를 통제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외신들은 되게 많이 회의적으로 봐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많이 이제 만리병합역이라고 해가지고서 뭐 유튜브부터 모든 걸 막잖아요. 이게 구축하는 비용만 많이 드는 게 아니라 매년 20억 달러가 든대요. 그걸 유지하는데. 그럼 20억 달러는 거의 얼마예요 도대체 이게. 근데 미얀마는 그런 경제력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앙산수치 이후로 인터넷 문호가 개방되면서 은행업이나 수많은 것들이 인터넷 전자상거래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인터넷을 아예 안 쓰던 시대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많이 쓰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인터넷을 막아버리면은. 그래서 군부로서도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 되게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위를 막겠다면 인터넷을 막고는 있는데 좀 회의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개방이라는 거는 한 번 되면 뒤로 돌리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예 폭망을 각오하지 않는 한. 근데 이렇게 폭망이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시위를 할 테니까 군부로서도 좀 힘든 상황이겠죠. 어쨌든 앙산수치 집권기에 이런 인터넷과 이런 방송에 대한 개방 같은 것들이 좀 잘한 정책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못한 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로힝야 난민 사태죠.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부분인데 당시 수치는 이제 이 로힝야 사태 당시에 이제 군권을 제외한 미얀마 내정의 최고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로힝야 학살 사건에 대해서 이제 2017년 2월에 유엔 인권 대표 사무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때 이제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2016년부터 17년까지만 약 24,000명의 로힝야 사람이 죽었고 18,000명의 로힝야 여성들이 집단 강간을 당했다라고 유엔 보고서에 기록돼 있고, 그러니까 유엔 난민기구는 이제 이 사태로 인해서 난민만 약 15만 명 정도가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로힝야 학살이 앞장서게 되는 게 대부분 이제 군부와 여기에 동조하는 버마족 불교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돼서 뒤섞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지만 불교종단의 승려들도 상당수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미얀마 불교는 이제 불교 민족주의라고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90%가 불교를 믿으면은 이게 되게 세속화되고 권력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막연하게 이제 불교는 평화의 종교다라고 보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불교도 저런 모습이 있나? 라는 거였는데 저는 사실 다니면서 좀 많이 뭐 이제 그런 이상한 걸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종교 혹은 정치라는 거는 그들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다수가 되면 무조건 악해져요. 그래서 다수가 되지 않도록 황금분할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권력은 다수가 되면 부패해요. 종교 권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단지 우리나라는 불교가 다수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고 스리랑카도 지금 불교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실미다투라는 이제 미얀마 스님 같은 경우는 대놓고 내가 불교계의 우사마 빈 라덴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되게 그러니까 정광훈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얀마에서도 스님들이.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견제하지 못한 다수는 늘 이럴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지도자가 도덕적이고 정의롭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가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 밑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은 그래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아버지들은 수많은 권력을 분해 나눠놨고 견제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선하다고 믿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그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쪼개놔야 되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되게 아쉽죠 사실. 자, 이 로힝야족 사태 같은 경우는 1982년에 군부가 국적법이라는 걸 개정해서 이제 미얀마에 사는 로힝야족들은 인도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인이고 그래서 국적을 박탈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근데 80년 이전까지는 로힝야는 미얀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적을 박탈당한 거죠. 그래서 이게 난민 사태가 이때만 발생이 아니라 이제 77년에는 이미 한번 박해가 있어서 20만 명 정도가 난민이 발생했고 91년도에도 발생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미얀마가 대외 개방은 아니기 때문에 안 알려졌던 거였고 이번 사태 같은 경우 이제 대외 개방이 좀 된 아웅산 수치 정권 하였기 때문에 좀 외부에 많이 알려진 사건이 됐기도 했고 또 이제 사람들이 그 믿었던 아웅산 수치가 이제 갑자기 동조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충격을 많이 먹었고 그래서 아웅산 수치가 지금 광주 인권상 같은 경우는 박탈이 된 상태예요. 노벨 평화상은 박탈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얀마 쿠데타가 나면서 이제 한국에서 미얀마 지지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만들면서 뭐 아웅산 수치의 건강을 기원한다라는 말 같은 것도 넣었는데 저는 이거는 좀 오바라고 봐요, 솔직히. 그러니까 미얀마의 민중들, 민주주의 지지하는 민중들과 아웅산 수치는 좀 분리해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죠.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에게 아웅산 수치가 희망인 건 맞는데 그 희망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별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 사람들은 예. 아무튼 뭐 현재 상황은 최악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65만 명 정도 난민이 발생했고요. 로힝야 사태로. 그리고 이제 수많은 로힝야 사람들이 이제 난민이 되기 위해서 이제 탔는데 또 인신매매단에 끌려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들이 어디로 갔냐에서 가장 알려진 거는 우리 이마트 가면 태국에서 흰다리 새우 수입해 먹잖아요. 이 흰다리 새우 양식장에 있는 강제노동자들이 대부분 로힝야 난민들이에요. 저는 이제 이게 참 알면 아주 찝찝한 거 세상이라는 게 다 불매하는 건 아닌데요. 불매하는 건 아닌데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닌데 먹을 때 한숨이 나오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뭐 이제 뭐 다시 또 이건 뒷담화 그만 가고 정파성이 강한 모든 매체는 그만 가고 아무튼 이제 영국 식민지 시절의 부역으로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로힝야족 사태에 있어가지고. 근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24,000명이 죽고 18,000명이 성폭행을 당하는 것들이 그럼 그들이 친일파라 하더라도 그게 옳은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도 저는 되게 불만이에요, 사실. 저 뉴스는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내야지, 취재해서. 누굴 깠네, 자꾸? 예. 그리고 하여간 70년 전에 일을 그리고 지금까지 끌어오는 것들도 저 부당하다고 보는 게 70년 전에 일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옳을 수 있는데 더 이상은 그들을 단죄할 권리는 사실 우리한테 없어요. 그건 그 시대의 일인 거죠. 역사의 몫인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지도자라면은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게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지 70년 전에 일을 뒤집어가지고서 이들을 처단하자라고 하는 건 좀 올바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되게 좀 로힝야 사태를 볼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프죠. 참고로 이제 수치는 이 로힝야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혹은 이런 군부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식의 뉘앙스를 하면서 이제 그녀가 수상했던 노벨평화상 반납운동이 촉발되게 하기도 했었죠. 참고로 이제 아웅산 수치는 이 로힝야 사태 이후에도 반대파에 대한 약간의 탄압이 좀 되게 컸었어요. 그 당시도 문제가 됐었는데 영국 식민지 시절에 만들었던 폭동금지법을 광범위하게 활용을 해서 이제 언론가 활동가들을 탄압하기도 했고 이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언론가 활동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2018년 8월에는 BBC 보도에 의하면은 내각의 장군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국방장관, 그다음에 내무부 장관, 국경장관에게 그들은 달콤하다라는 말을 했던 게 이제 BBC에서 폭로가 돼가지고서 또 좀 난리가 났었죠 한번.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레더 스위터라고 표현을 해요. 그 장군들에게. 뭐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외국의 관찰자들 혹은 수치를 옹호했던 수많은 이제 그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수치 집권기 이후에 미얀마의 민주주의 개혁에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라는 점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민중들에게서 수치의 인기는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70% 나왔거든요. 근데 2020년에는 7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압도적 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아웅산 수치 집권기에 대한 평가는 또 이제 별개로 어찌됐건 뭐 좀 너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2018년 내각의 장관들에게 레더 스윗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수치는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가택연금 중입니다. 그럼 이제 쿠데타의 근본 원인은 뭐였을까요? 일단 사실 2015년 이후 수치와 군부의 일종의 연립정권 혹은 이제 그 밀어 관계는 이제 이런 거죠. 군부에게는 대중적인 인기가 많은 수치를 끌어들여서 군부의 집권을 연장하려는 계획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해요. 물론 수치는 그 대외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태라는 건 이해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부와 권력을 공유했던 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권력을 향유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고요. 자, 모두 아시다시피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고문인 아웅산 수치와 대통령인 윈민, 여당인 NLD의 지도자들이 현재 가택 연금된 상태고요. 1년간의 비상사태가 그 빌어먹을 미얀마 헌법에 의해서 선포가 된 상태입니다. 자, 권력을 향하는 이 두 세력은 왜 틀어진 걸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NLD가 헌법 개정을 시도했었어요. 그러니까 개헌으로 인한 갈등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앞에 설명했듯 미얀마 헌법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독소 조항들로 가득하죠. 그러니까 NLD는 이제 사실 NLD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친박연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수치 1인 정당에도 가까운 형태고, 그다음에 이제 아웅산 수치가 통치하는 미얀마에 대한 희망이 정말 크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미얀마 민중들도 그걸 원하는 거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웅산 수치에게 정당한 법적 지위를 선사하고 싶었던 욕망이 일단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개헌 시도가 하지만 이제 군부의 반발에서 좀 좌절이 돼요. 2020년 상황이에요. 그래서 군부와 수치는 상당 기간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공유하기로 했던 계약은 이때쯤 끝났다고 보는 게 타당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근데 문제는 2020년 11월에 총선거가 다시 펼쳐져요, 미얀마는. 그리고 이제 군부 쿠데타의 원인이 이 총선거가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선거를 무효하겠다는 게 명분이거든요. 자, 미얀마 시민들은 다시 한번 수치에게 몰표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도 말이 안 되게 크게 이겼잖아요. 여기에서 더 크게 이겨서 6석을 더 확보해요. 그러니까 거의 94%를 먹어요. 선출할 수 있는 자리에서. 물론 25%는 군인들이 가지고 있지만요. 자, 2015년 선거가 원체 압승이라 군부도 좀 기대를 했었나 봐요. 원래 이제 선거 크게 이기면 이제 한번 반작용이 오잖아요. 근데 수치의 정당이 더 크게 이긴 거죠. 여기서 자신감으로 낸 NLD가 다시 한번 헌법 개정을 시도해요. 이게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환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군부는 수치와 권력을 공유하는 데까지 합의를 했는데, 수치가 권력의 정점에 쓰는 건 용납할 수 없었던 거고, 군부가 가진 수많은 특권들이 사라지는 것도 당연히 용납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NLD 헌법 개정이라는 거는 군부에게 제공된 온갖 특권의 무효화를 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쿠데타의 본질은 결국 이제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군부와 미얀마를 보다 더 민주적인, 하지만 수치의 법적 권한을 확보하고 싶은 NLD의 약간의 욕망까지 결합된 상태에서의 갈등이 수습되지 못한 거고, 그리고 다수 종족으로서 미얀마에서 부동의주의를 확보하고 싶어하는 버마족과 불교계의 이해가 뒤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아, 이게 참 선악이 분명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각자 이해관계는 정말 같은 부분 다른 부분이 나눠져 있죠. 이게 더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 그래서 아무리 이제 군부의 이런 집권야의 원장에 있어서 대해서 이제 아웅산 수치를 지지하는 미얀마 사람들은 지금 군사정부와 총에 맞서서 어마어마한 항쟁을 벌이고 있고, 어제까지 시민단체 통계에 의하면 720명의 미얀마 사람들이 군부에 의해서 죽었고, 최근 같은 경우 이제 유탄발사기 같은 이제 좀 중화기를 사용하면서 바보에서 80명이 죽었죠, 한 번에 지금 시위로. 그러니까 점점 확산은 좀 커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좀 아까 설명했듯 미얀마 쿠데타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2020년 2월 1일 뚝 떨어진 사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0년 12월부터 사실 외신에서는 쿠데타가 곧 일어날 거라는 설이 파다했고, 최근에 BBC 탐사보도에 의하면은 쿠데타 3일 전, 그러니까 1월 29일까지 수치와 군부 측에서 협상을 했었어요. 이 협상이 결렬되고 3일 뒤에 쿠데타가 발생한 거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몇몇 도시에서는 좀 시민들이 무장을 하면서 이제 미얀마 상황이 내전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소수민족 반군들도 이제 수치 시절에 맺었던 군부와의, 미얀마 정부와의 휴전협정을 깨고 다시 총을 들고 이제 봉기하는 중이죠. 그래서 이미 많은 한국 언론들도 이제 미얀마의 내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태가 이렇게까지 간다라면은 좀 사실상 이제 중국은 이제 미얀마 군부를 지지하는 입장이고, 다수의 서구 세력은 이제 좀 미얀마의 시민들을 지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이 지원한 현 군부와 서방 일부가 지원한 반공 구도로 이제 대결상이 짜여지는데, 이건 궁극적으로 미중 간의 대리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국제사회가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대량 학살 같은, 그러니까 720명이 아닌 정말 뭐 소말리아 사태나 그 정도 사태가 돼야지 UN 평화유지위원회에 들어가죠. 근데 지금은 사실 비관적인 게 코로나 전국이고, 그다음에 좀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을 그런 데 쓸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부로서는 사실 이게 좀 암울하죠. 그러니까 재정을 쓸 여력이 없고, 그리고 지금 뭐
미얀마에서 지금 코로나 뉴스 못 듣죠 우리는. 언론이 통제되고 있지만 근데 그렇게 시위라고 난리가 났는데 그 안에서도 정상이겠어요 지금 그 상황이. 그리고 이들의 난민이 발생했을 때 그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그 코로나가 걸렸을지 모르는 그 난민들을 주변들이 받아들일까에 대한 문제들 같이 결합이 돼서 되게 안 좋아요 상황은 지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볼 여지들이 거의 없어요. 미안해요 이런 얘기해서. 근데 저도 되게 깝깝한데 그리고 또 갑자기 뭐 일부에서 뭐 한국분이라도 나서 파병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가당키나 한 얘기겠습니까? 그럼 좋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죽는 문제에 있어서 가만히 있을 한국 사람들도 아니고 무망한 이야기죠 그건 진짜로. 뭐 이제 BBC 보도했던 사진인데 되게 홍콩 시위 같은 느낌이죠. 사람들이 헬멧 쓰고 다니는 거나. 노란 헬멧이나 아니면 뭐 이제 뭐 최루탄 나왔을 때 이제 최루탄을 끄는 방법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홍콩 시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최근 외신들은 이제 미얀마가 다시 내전을 갈 거다 뭐 이런 보도를 쏟아내고 있고 뭐 이제 소수민족 반공 같은 경우도 이제 동기하고 있고 뭐 아까 다 했던 얘기죠. 자 이 와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게 그러니까 로힝야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 로힝야의 신세는 정말 철학하기 그지 없는 게 로힝야족은 이제 민주화 시위대와 수치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어요. 근데 로힝야한테는 이제 수치도 가해자잖아요. 그러니까 로힝야족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눈물겨운 게 수치도 가해자의 이론이긴 하지만은 현재 쿠데타를 일으킨 아웅민이라는 이 장군이 로힝야 사태의 실질적 책임자예요. 학살을 주도했던 사람이 지금 쿠데타의 그러니까 주모자예요. 지금 쿠데타 군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살 계획도 수립하고 실행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로힝야 입장에서는 또 이들 중에 둘을 비교하면 수치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지지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깝깝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쿠데타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웅민이라는 이 제너럴이 그 로힝야족을 학살하면서 군부에서 대중적 인기가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누가 그들을 지지하냐? 불교도인 버마족 민족주의자들이. 그래가지고 이 아웅민이 총대를 메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상황에 대한 오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얘기 자체가. 자 그리고 이제 미얀마 최대 종교인 불교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저도 이제 지난주에 시사인에 이 관련 기사를 썼는데 이 로힝야 사태의 한 축 중에 하나는 불교 민족주의예요. 모든 불교가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불교 안에서 불교 민족주의자라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이 지금 인상 더러운 스님이 이제 그 남아시아의 오사마 빈 라덴을 주장하는 스님인데 전통적으로 불교 승단은 독점적인 위치예요 미얀마 사회 안에서. 그래서 샤프란 헬먼 당시에 불교가 나서니까 이제 상황이 정리되는 정도의 힘을 가졌는데 이 말은 반대로 지금까지 군부 통치에서 불교계는 잘 나서지 않았단 말이기도 해요. 기득권 세력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 민족주의는 이제 미얀마에서 약간 위험 인자로 성장해가고 있는데 실제로 2020년 총선에서 군부와 NLD는 이 문제로 충돌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각자 모두 이 불교 민족주의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을 했고 군부는 이제 뭐 거의 불교를 보호 정도로 선포하겠다. 다시 이제 불교를 정치에 끌어들이는 정책을 피고 있고 NLD에 대해서 종교 파괴 정당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다고 NLD가 또 불교도의 비우호적이었냐? NLD 입장에서는 군부가 자기를 비불교 정당이라고 몰아세우면은 아니야 우리 사실 불교랑 친해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2020년 총선에서는 그 무슬림, 이슬람교를 종교로 가는 사람들은 NLD에서 출마를 못하게 법으로 강제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 불교 민족주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두 정당이 또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양쪽 모두 선거 국면에서 당신의 종교를 보호하기에 투표하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종교는 불교죠. 그러니까 이 불교 민족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하냐면은 우리나라도 되게 말도 안 되게 뭐 이리에다가 할랄 단지 만들면 뭐 이슬람이 우리를 지배하네 뭐 이딴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지금 미얀마에서 불교는 90%인데 이 불교 민족주의자들은 아 우리 미얀마는 곧 이슬람화가 될 거고 불교도는 비참하게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게 사람한테 먹혀요 지금. 그러니까 깝깝한 거죠 상황이 진짜로. 그러니까 현재 쿠데타의 수익적인 아웅민, 제네럴 아웅민 같은 경우는 버마족 우선주의와 불교가 결합된 이 강경파들한테는 또 인기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로힝야 학살주도 하면서 인기가 올라갔던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 최근 시위에서 미얀마 이제
민주화 시위 때 수녀님 한 분이 군인들한테 무릎 꿇고 막 그랬던 사진 보셨죠? 기독교는 미얀마에서 4%밖에 없어요. 그 종교 성직자가 뉴스에 왜 나왔을까요? 그리고 왜 시위대전에 스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심지어 2월 말에 시위 때는요, 이 불교 민족주의자, 일부 불교라고 하죠, 그냥. 30명 정도 돼요, 진짜로. 이 사람들이 시위대를 린치해서 잡아서 군인한테 넘기는 일까지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다수교인 주요 종단들은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3월 27일 날 군부가 폭력을 중재해달라고 성명서를 발표해요. 그럼 쿠데타가 2월 1일 날 났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한 3,400명 죽었어요. 지금 700명이지만은. 그 사이에 불교 주요 종단들은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불교 종단이 움직이고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시민들의 편에 쓴다라면은 상황이 바뀔 여지들이 좀 그래도 약간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잘 보세요. 스님들이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스님들은 등장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것도 좀 미얀마 사태를 아주 힘들게 만드는 상황 중에 하나죠. 그리고 뭐 어디로 가도 이제 소수민족은 군부가 집권을 하면 더 나쁘고 민주화 세력이 이겨도 조금 나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소수민족 문제는 좀 생각을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수민족 입장에서는 뭐 누가 이기든 버마족의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와중에 자기들을 덜 때리는 민주화 세력을 지지하는 또 그들의 기구와 입장까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자, 요즘 미얀마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노란 헬멧에 검은 옷 이런 걸 딱 보실 거예요. 이게 딱 홍콩 시위를 연상시키죠. 2019년 홍콩 시위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홍콩 그룹이, 홍콩의 운동 그룹이 이름을 밝힐 수 없죠. 지금은 홍콩 상황이 그러니까 HK19 매뉴얼이라는 60문항의 문건을 만들어서 배포했어요. 이게 타이 시위 때, 올 초 타이 시위 때부터 먹혔던 문항인데 어떻게 시위를 조직하는지, 어떻게 SNS를 통해서 선전하는지, 외국의 기자들 어떻게 관리하는지, 최루탄이 터졌을 때 어떻게 그거를 물로 끄는지, 화염병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급조를 어떻게 만드는지, 물건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전선으로 보내는지, 돈이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응급대는 어떻게 꾸미는지를 가지고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게 우리도 한번 다시 싸울 일이 있으면 이거 번역해야 될 것 같은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진짜로. 이 문항을 2월 28일 미얀마로 번역을 해요, 홍콩 애들이. 그래서 지금 이 미얀마 시위에서 홍콩 같은 느낌이 나는 가장 큰 이유, 복장까지 통일된 이유는 홍콩 시위가 지금 전 세계 시위에 되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교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홍콩에서 현장에 있었고 미얀마에서 이제 계속 뉴스를 팔로우한 입장에서는 되게 이런 풍경이 또 슬프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홍콩은 사실 이제 진짜 가망이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하지만 이제 그들의 유산과 경험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저항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들, 이게 아마 이제 2019년 홍콩이 미얀마에까지 영향을 미친 영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얀마 상황에 대한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모두의 희망이었던 미얀마 사람들, 야옹산 수치는 좀 민주화 인사라고 보기보다는 좀 개인 숭배자에 가까운. 근데 사실 뭐 아시아에서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이나 민주화운동의 지도자들이 어느 순간 개인 숭배에 빠져가지고서 독재자가 되는 것들도 많이 보고. 근데 문제는 군부의 독재가 너무 심하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것일 뿐일 수도 있고요. 또 뭐 혁명의 과실을 좀 별차주에서 독차지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왕선 씨는 너무 출생의 파워를 믿는 게 아닌가, 공주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그러니까 미얀마 민중들의 염원을 폄하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미얀마와 민주화 시위대가 소원대로 군부를 몰아낸다 하더라도, 물론 저는 좀 되게 비관적으로 보는 편이긴 한데 이후에 있는 현실도 되게 많이 슬쩍해 있죠. 수많은 이제 말했던 민주화 운동의 동지자, 피해자였던 그들은 우리의 민주화 운동의 동지자, 피해자로 보이는 그들은 집권하면 다시 소수민족을 탄압할 것이고요. 그럼 우리는 다시 또 그들을 비판해야 되는 게 올바른 입장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일단은 그래서 미얀마 사태를 보는데 아웅산 수치와 미얀마의 시민들은 좀 분리해서 보시고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면서도 그 와중에 미얀마에 대한 수많은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의 끈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성과 악이 딱 칼로 잘라지는 뭐 이야기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알면 알수록 그러기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복잡하고 슬프고 깝깝한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얀마 시위대가 이렇게 세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이제 영화 헝거 게임에 나왔던 장면인데 이제 그 전체주의 권력에 대항하는 의사 표시로서 이제 인사법 같은 걸로 쓰이는 거고요. 네, 뭐 깝깝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고 어차피 질문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2시간 5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큰 마음이구나.